안녕하세요. 사연에 앞서 이렇게 제 글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니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불행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제 불행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제 삶이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적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불행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주자. 이 사연을 읽고 와, 이렇게 뒤통수 맞은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자기 불행이 별거 아니라는 위안을 얻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만약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는다면 그게 바로 제가 이런 뒤통수를 맞으며 얻은 작은 보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언컨대 제가 겪은 배신보다 더한 배신은 없을 거라 확신이 듭니다. 그러니 부디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하고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망설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누군가에게는 제가 겪은 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가장 가족이 절실하고 소중할 시기였죠. 그래서 가족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제 삶의 방향은 언제나 가족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던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다짐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무녀동남 외아들로 서울에서 멀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반백살을 앞두고 있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참 순박한 시골 소년이었죠. 그때 제가 살던 마을은 고즈넉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발전의 바람이 불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 시절 마을의 풍경은 제 마음속에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집은 단순히 우리 가족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일터이자 마을 사람들과 교감하는 장소였습니다. 집 뒤편에는 커다란 가마솥과 재래식 두부를 만들던 작업 공간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가마솥에 물을 올리고 콩을 불리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콩을 갈고 끓이고 응고시키는 그 모든 과정에서 정성과 시간을 쏟아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두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 사장님네 두부는 부드럽고 고소해서 다른 곳과는 참 다르고 맛있어. 그럼 내가 얼마나 정성껏 만드는데요.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콩도 좋은 걸로 써요. 몸에 해로운 거 절대 안 넣고. 맞아. 딴 데랑은 확실히 다르더라고. 뜨끈뜨끈한 두부 2모만 줘요. 아니, 우리 막둥이는 두부 간장 찍어 먹는 거 좋아하니까 3모 줘요. 만약 두부 남으면 냉동고에 얼려요. 얼려서 먹는 두부가 그렇게 영양가치가 좋대요. 이렇듯 우리 집 두부는 칭찬이 이어졌고 이웃뿐 아니라 근처 식당이나 시장에서도 저희 집 두부를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두부를 납품하는 일을 도맡으셨는데 자전거 뒤에 나무 상자를 싣고 마을을 누비며 배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에 어느 인상 좋은 두 부부가 어머니의 두부를 맛보러 저희 집에 오셨죠. 두부는 마을에 볼 일이 있어 들렀다가 소문을 듣고 어머니가 만든 두부를 사러 오셨던 겁니다. 그날 어머니는
두부를 포장해드리며 집 앞 평상에 잠시 앉아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두부 맛이 정말 고소하네요. 이렇게 부드러운 건 처음 먹어봅니다. 중년 남자는 두부를 한 입 드시더니 정말 감탄하시더군요.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가마솥 이야기를 꺼내셨고 그렇게 두 분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중년 여자께서 저를 흘낏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부르셨습니다. 아드님이세요?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지금 학교 다니나요? 학교는 졸업하고 지금 저희 일 도와요. 동네에서 소문난 착한 아들이랍니다. 아이고, 인물도 훤칠하게 잘생겼네. 네 집 사위 될지 벌써부터 부럽네요. 그날 이야기가 얼마나 길어졌던지 두 분은 두부뿐 아니라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작은 국수를 드시며 한참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연이 이어졌고 두부를 사러 몇 번 더 오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없었을 때도 저를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뭘 좋아하는지, 만나는 사람은 있는지,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는지 한 번씩 올 때마다 한 가지씩 질문을 꼭 하시고 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중년 여자가 제게 좋게 말을 붙였지요. 혹시 만나는 아가씨 없으면 우리 딸이 참 괜찮은데 만나보지 않을래요?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네 하고 되물었고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하고 숫기가 없었던지라 저를 좋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예의상 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심이었던지 계속 제게 몇 번이나 딸 만나보라고 중년 여자는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는 딸 사진을 보여주며 말을 해주었고 아무래도 손님과 잘못 인연을 맺었다가 자칫 가게에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날까봐 저는 계속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정말 그런 생각 같은 거 애시당초 하지 말고 인연이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니 한번 만나라도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참 아무것도 모르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쉽사리 신랑감을 못 정하고 있어요. 좋고 성실한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면 한번 내가 다리 놔볼게요. 부담 느끼지는 말고요.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너를 좋게 보시고 애달게 말씀하시는데 좋은 아가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려무나. 어머니는 저를 다독였고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그날 어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첫눈에 아내에게 반하게 되면서 인연이 닿게 되었고 그때 그 중년 부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되어 단순히 아내의 부모님을 넘어 제게는 진짜 부모님 같은 분들이 되셨습니다. 따뜻하고 자상한 두 분 덕분에 저는 부족했던 가족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저희 부모님께까지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모님과 장인어른 장모님이 함께 웃으며 어울리는 모습을 꿈꾸곤 했지만 그 소망은 참으로 슬프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동안 제게 숨기고 있었던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도 어머니 가시고 다음에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돌아가셔서 저는 두 분을 한꺼번에 잇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적고 싶지만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지금도 많이 힘이 드네요. 그 슬픔 속에서 저는 오열을 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를 안타까이 여기며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이제 우리가 네 부모다. 우리를 믿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자. 물론 천륜으로 이어진 인연만 하겠냐마는 그래도 우리도 처가 부모 아니니 우리가 니들에게 의지했듯 너도 우리에게 의지하면 좋겠구나. 그래 여보, 우리 이럴수록 맘 단단히 먹어야지. 당신 곁에는 우리가 있잖아. 우리 힘내자 여보.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두 분의 사랑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부모님이 남기신 두부 일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마솥 앞에서 땀 흘리며 두부를 만들던 모습, 아버지가 자전거에 두부 상자를 싣고 다니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두부를 만드는 건 단순히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쏟아부은 정성과 마을 사람들과의 연결이 담긴 일이었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기꺼이 제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장인어른은 가끔 배달을 함께 다니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이렇게 이어가는 게 정말 대단하다. 네 부모님도 하늘에서 무척 기뻐하실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제가 선택한 길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남겨주신 두부 일을 이어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해당 부지는 철거 대상에 포함됩니다. 라는 공문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은 마치 제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집과 작업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있는 제게 장모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민수야, 너무 상심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이 집과 일을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니? 네 부모님도 네가 이곳에서 최선을 다했던 걸 보시며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런데 민수야, 집은 잃을 수 있어도 네가 가진 마음과 정성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해.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아내도 따라 저를 조용히 안아주며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새로운 터를 찾아보자. 시부모님도 그걸 바랄 거야. 아내는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저는 그래도 이곳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냥 가게이겠지만 저에게는 한평생 삶의 터전이었고 부모님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곳이었죠. 무엇보다 특별한 이곳이 아니었다면 장인 장모님도 저희 두부를 모르셨을 테고 그러면 아내와 만나지도 못했을 거니까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 더욱더 이곳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마을 주민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문제가 단순히 도로 건설이 아니라 대형 건축 사업의 일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집 옆에 빈 땅을 개발업자가 사들여 상가 건물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던 겁니다. 며칠 뒤 개발업자 측 관계자가 찾아와 다짜고짜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곧 철거에 들어간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황당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집은 제 부모님이 지으시고 제가 자란 곳입니다. 그리고 제 일터고요. 제가 이곳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자 그는 문서를 하나 내밀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집터 일부가 도로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이니 협조 부탁드리죠. 물론 보상은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보상이라뇨? 제가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온 이곳이 돈 몇 푼으로 대신될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상대는 법적 근거를 앞세우며 끝까지 밀어붙였고 오래된 집 하나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져야 한다며 제게 겁을 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일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몇몇은 개발로 마을이 더 좋아질 테니 협조하자라는 분들과 다른 몇몇은 민수가 지키려는 게 단순히 집이 아니라 이 마을의 역사지 않겠냐며 제 편을 들어줬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집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상실감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보낸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기에 집을 잃는다는 건 가족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집은 잃었지만 우리 가족은 그대로예요. 부모님이 남기신 추억은 어디에 있든 이어질 거예요.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제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민수야,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 다 안다. 집이 없어진다고 네가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부모님도 네가 여기까지 최선을 다한 걸 충분히 기뻐하실 거야. 그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으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지만 일터가 사라진 뒤 저는 마치 삶의 한 부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만 멈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기신 가르침과 제 손으로 이어오던 두부일을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비록 제가 살던 집과 작업장은 사라졌지만 두부를 만드는 전통의 방식은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현재 살고 있는 곳과는 조금 떨어진 지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동시에 두부를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다시 찾기 시작했죠. 비록 있는 터는 못 지켰으나 그래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집을 찾는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가마솥을 설치하고 두부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쉴 수 있는 작은 방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크고 화려한 가게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제가 배운 대로 부모님이 남기신 방식을 고스란히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인중개사로부터 제가 찾던 조건에 딱 맞는 곳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은 작업 공간과 쉴 수 있는 방이 함께 있는 두부를 만들기에 적합한 장소였죠. 제가 그동안 고집해온 전통식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마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물을 끓이고 재료를 다룰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었기에 그 조건을 충족한 곳은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직접 와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 작업에 필요한 공간이 충분한지, 수도시설과 가마솥 설치가 가능한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할 거예요. 이 말에 저는 서둘러 그곳을 확인하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작업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기에 작업 공간의 상태를 제가 직접 점검해야만 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전통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가려면 배수시설과 환기 조건까지도 꼼꼼히 따져야 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말하더군요. 그래요. 당신이 직접 가서 봐야 마음이 놓이잖아요. 이번에는 당신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해요. 아내는 언제나 저를 믿어주고 제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도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도 그녀는 항상 저를 먼저 배려하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녀는 흔쾌히 나섰습니다. 여보, 당신은 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그곳을 확인하러 가세요. 보상금 관련 서류는 제가 챙길게요. 서류를 처리하고 나면 보상금은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요. 아내는 제 신분증과 위임장을 꼼꼼히 챙기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해야 할 일이었지만 아내는 당신 일이 더 급한 것 같으니 걱정 말고 맡기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아내는 늘 이런 상황을 꼼꼼하게 처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공인중개사로부터 연락받은 장소는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조건에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두부를 만들기 위한 작업 공간과 쉴 수 있는 작은 방, 그리고 가마솥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까지 갖춰진 곳이었죠. 직접 가서 확인한 순간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저는
아내에게 이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보상금 서류를 처리하러 가기 전 밝게 웃으며 금방 갔다 올게라고 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도 이 소식을 들으면 분명 기뻐하겠지. 저는 마음속으로 빨리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공인중개사와 간단한 확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녁이 될 때까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아내와 상의한 후 하기로 했기에 모든 준비를 끝낸 뒤 그녀가 올 때까지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보고 시간이 지나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녁쯤이면 다녀올 줄 알았던 그녀가 밤이 깊어질수록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아마 서류 작업이 길어졌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장인 장모에게도 연락해보고 아내 친구들에게도 전화해보았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멀쩡하게 돌아오겠다는 사람이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애가 탔는데도 아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다음날 저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어제 아내를 본 사람이 혹시 있을까 하고 묻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제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어제 김서방 아내 되는 양반을 본 것 같은데 가만 보자. 어제 낮에 이 동네 길 지나가는 걸 봤어. 한 3시쯤 됐을라나? 내가 밥 먹고 혈당 내리게 여기 나와서 좀 걷고 있었는데 큰 바퀴 달린 가방을 끌고 어디 가는 것 같더구먼. 바퀴 달린 가방이요? 그려. 바퀴 달린 가방 끌고 가는 걸 봤어. 그래서 나도 철거가 아직 아닐 텐데 벌써 이사가 나 싶었지. 길 가다가 잠깐 멈춰 볼 생각하나 싶더니 다시 걸어가더라고.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움직이는 줄 알았어. 아무래도 캐리어를 끌고 갔다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돌아오겠다고 했던 아내였는데 느닷없이 캐리어라니 대체 어딜 간 걸까? 도저히 듣고서도 믿을 수가 없었지만 어르신이 비싼 쌀밥 드시고 거짓말 하실 분들이 아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캐리어라니 그녀는 분명 보상 서류만 들고 간다고 했었는데 커다란 짐을 챙겨 나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르신의 말을 들으며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어르신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아내의 흔적을 찾아야겠다는 다급한 마음으로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르신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작정하고 아내가 사라진 것 같았고 경찰이 나섰는데도 쉬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뒤 제 삶은 그야말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눈을 떠도 하루를 보내도 제대로 정신을 붙잡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겐 아들이 있었고 특히 아들은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니 눈에 띄게 불안해했습니다. 자주 울먹이며 엄마 언제 오냐고 묻는 아이를 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이 소식을 듣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시는 듯 했지만 두 분의 얼굴엔 걱정과 불안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날마다 저를 위로하며 분명 별일 아닐 거라고 위로했고 장인어른은 헛기침으로 감정을 숨기려는 듯 보였습니다. 저희 집 분위기는 말 그대로 비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집을 지키지 못한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는데 보상금까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갈 곳조차 없으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제가 가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500만 원을 들고 급한 대로 작은 월세방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은 1층 반지하에 위치한 방 한 칸짜리 공간이었습니다. 습기가 많아 벽지엔 곰팡이 자국이 있었고 창문도 작아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보상금이 언제 들어올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와 제가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필요했으니까 말이지요. 눈앞이 깜깜하고 아득해진다는 것은 이걸 보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두부 만드는 일에만 익숙했던 제게 기술도 경력도 없었기에 아들 하나 어떻게 해서든 책임져야겠다는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 막노동을 하며 버텼습니다. 새벽엔 공사 현장에 나가 철근을 나르고 오후엔 짐을 옮기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손에 박힌 물집이 터지고 온몸이 땀과 먼지로 얼룩져도 어두워진 하늘을 보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늘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웃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끝없는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노동의 대가로 받은 몇만 원을 손에 쥘 때마다 이게 내가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무슨 일이든 잡고 버텨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아내가 없는 빈자리는 제게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아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큰 일을 당했다는 생각보다 일부러 돈을 가지고 자취를 감췄다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몰랐지요. 항상 다정하고 착한 아내였는데 도대체 왜 어디로 간 걸까? 우리의 보상금을 갖고 대체 뭘 하려고 사라진 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제 머릿속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래도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때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많이 불안해하던 아들이 이제는 스스로 강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늘 저린 듯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간이 약이라며 위로했지만 사실 그 말이 피부에 와닿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살려니까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마음속으로 아내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없어진 사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은 제게도 아들도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내의 목소리와 웃음이 떠올라 견디기 어려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책임감으로써 제게 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내가 사라지고 난 뒤부터 몇 년 동안 두 분은 저와 아이들에게 부모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장모님은 손수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시고 장인어른은 필요할 때마다 조용히 생활비를 보태주시며 한마디 툭 던지곤 했습니다. 민수야, 힘들 땐 말해라.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지. 네가 잘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장인어른. 저는 괜찮습니다. 시국길이 다 성의인데 받아야지 내 마음이 편하다. 우리 딸이 왜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진지 나도 모르지만 분명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나는 믿고 있다. 무슨 사고라도 났는지 더 큰 일에 휘말렸는지 계속 걱정만 돼. 장인어른께서도 딸을 잃어버려서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저만 힘들다 하니 괜시리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처가 부모님께는 아내가 딸이니 더 마음이 아프시고 걱정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가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 저를 생각해 주셨지요.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과 달리 장모님의 눈에는 가끔 깊은 원망과
슬픔이 비치곤 했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 속에는 아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무언의 비난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사라지기 전에 보상금을 받아오겠다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 분의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그들의 표정과 행동은 때로는 저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장모님은 가끔 아내가 떠나기 전날의 일을 떠올리며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절대로 자네 보상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지 않네. 분명 무슨 사정이 있던지 아니면 사고를 당했다던지 그랬을 거야. 사실 자네에게 미안하지만 제발 차라리 나는 우리 애가 나쁜 맘 먹고 훔쳐가서 어딘가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다 장모님은 걱정이 되시는 듯 펑펑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럴 때마다 도리어 장인어른은 격양되어 말씀하셨죠. 됐어. 괜히 그 얘기 꺼내서 민수 힘들게 하지 마라. 라며 말을 끊으셨지만 장인어른의 표정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다못해 장모님은 얼마나 속상하셨던지 두부가게에 있을 때 저에게 안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이 잘못된 인연의 끈이 시작이 아니었나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었으니 원망 안 될 소용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네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은영이를 기다릴 거냐? 우리가 이렇게까지 널 붙들고 있으면 네 삶은 언제 펴겠냐? 장모님은 이제 자포자기한 듯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지만 그 말은 저를 걱정해서 하신 것이란 걸 잘 알았습니다. 장인어른도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다. 손주도 잘 키웠고 네 삶을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고 앞으로를 생각하자. 부모님의 말은 저를 생각해 주는 것으로 따뜻했지만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이제 제 갈 길 가라는 뜻 같았습니다. 두 분 또한 딸을 기다리기엔 지쳐 있었고 그 슬픔을 묵묵히 견디며 저를 떠나보내려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두 분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더 큰 빚을 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으로 아내는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에서 찾기 힘든 존재였죠. 저도 이제는 차라리 아내가 사고당한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해외로 어디든 도피했다고 생각해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살아는 있는 것이니 말이죠. 아내가 살아 돌아와야지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들이 다 풀릴 것만 같았으니 저도 그렇게 믿기로 하고 아내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수도권 근처로 이사를 결심한 건 막노동으로 만난 선배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동생처럼 아껴주며 일감을 나눠주었고 그 덕분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일의 강도는 높았지만 선배의 신뢰를 얻으며 조금씩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삶의 방향을 잡아가던 중 수도권에 더 나은 집을 마련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며 짐을 정리하는 도중 문득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몇 년간 장인 장모님께 받은 도움을 생각하면 떠나기 전에 꼭 찾아뵈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따로 약속을 잡지 않고 장모님 댁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월세 집에서 장모님 댁까지는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차로 약 20분 남짓이었죠. 장모님 댁에 도착하니 집은 여전히 정갈했습니다. 늘 손질이 잘 되어 있던 화단과 마당은 옛날 그대로였고 낯익은 대문을 지나니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제 고향집에 잔상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며 장모님 저 왔습니다. 민수예요 라고 외치자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이내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아이고, 민수 왔구나. 갑자기 웬일이야? 이사를 가게 돼서요. 떠나기 전에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들어와. 네가 올 줄 알았으면 네 장인에게도 미리 알렸을 텐데. 집안은 여전히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저와 아내가 함께 찍었던 결혼사진이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고 아들 어릴 적 사진도 그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잠시 볼일을 보러 나갔다는 말씀을 들으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수야, 그래, 이사 가서도 연락하고 난 더 네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네, 두 분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떠나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장모님, 항상 건강하셔야 해요. 종종 연락 드릴 거예요. 명절 때는 꼭 아들하고 찾아뵙겠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장모님은 갑자기 눈가를 훔치며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저도 장모님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애써 눈물을 삼키며 침착한 척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장인 장모님의 집은 따뜻한 기억이 가득했지만 아내의 부재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잠시 혼자 남은 식탁 옆에서 책꽂이를 무심코 둘러보다가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와 장인어른이 다정하게 웃으며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의 환한 미소와 장인어른의 든든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아, 정말 보기 좋다. 이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며 추억에 잠기던 순간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뒤쪽에 흐릿하게 잡힌 TV 화면에 2024 파리올림픽 중계라는 글자가 선명히 보였던 겁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내가 사라진 건 수년 전이었는데 이 사진이 최근에 찍혔다는 건가?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혼란스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사라지기 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사진이 찍힌 시점은 확실히 최근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에 든 사진을 내려놓아야 할지 더 들여다봐야 할지 고민하던 순간 장모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사진을 다시 책꽂이 속으로 밀어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다시 식탁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그래,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우리를 찾아와 준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지만 우리들은 많이 신경 쓰지 말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해도 우리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염치로 원망을 해? 아, 네, 장모님.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기, 근데, 혹시 아내에 대한 단서는 아직 찾지 못했지요? 그렇지 뭐. 너는 우리 은영이에 대해서 뭐 찾은 게 있어? 아니요, 없어요. 혹시나 여쭤봤어요. 그래, 살아있으면 언젠가 소식이 닿겠지. 그냥 다 내려놓고 있어야지 선물 같은 소식이 오지 않겠니? 계속 기다리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기약이 참으로 닿을 길이 없어 막막하구나.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장모님의 안색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과 다른 구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인자하시고 저를 자식처럼 챙기시는 분이었는데 그 사진만 보지 않았다더라도 저는 감쪽같이 장모님이 뭘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쉽사리 섣부르게 입을 뗄 수 없었던 저는 장모님과 급히 인사를 나눈 후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장모님은 오자마자 가냐며 저를 붙잡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은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 길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아내의 실종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고 저가 부모님께서 뭔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과 2024년이라는 숫자가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마음속에서 결심이 섰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의 행동을 더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의심만으로 끝낼 수 없었죠. 다음날 저는 일찍 장모님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묻는 것은 너무 성급해 보였기에 일단 무작정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창문을 살짝 내려 장모님의 집을 주시했습니다. 마치 심장이 차 안에서도 들릴 정도로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지 그날 오전 10시쯤 되자 장모님이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모님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평소처럼 시장을 보러 가는 듯 보였고 저는 조심히 차를 몰아 장모님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은 시장 한가운데로 들어가더니 택시를 잡아 타고 익숙한 상점들이 아닌 외곽 쪽에 위치한 한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차를 멀찍이 세워두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약 30분쯤 지났을까요?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봤지만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상에 아내가 분명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외모도 많이 변했지만 그 눈빛과 형상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아내였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아내는 장모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에 대한 배신감에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딸에 대해서 모르는 척했다니 내가 누구보다 아내를 찾는 것을 아시는 분이 어떻게 겉으로는 자식처럼 대하면서 뒤에서는 뒤통수를 내리칠 수 있을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어느 때보다 눈물이 줄줄 나왔고 이건 아내를 잃어버린 충격보다 더 심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알 리 없는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장모님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아내에게 건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뛰어들고 싶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핸드폰 카메라로 찰칵찰칵 쉴 새 없이 사진을 찍었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줌업해서 최대한 자세히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다 장모님이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제가 차 안에서 몰래 보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 더 낮게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왜 그녀가 돌아온 것을 나한테는 숨긴 상태에서 장모님과 만났는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숨었는지 답을 듣기 전까지는 이 혼란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카페는 손님이 많아 대화가 잘 들릴 것 같지 않았지만 다행히 두 사람이 앉아있는 창가 자리가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저는 작은 화분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키만한 식물들 덕분에 제 몸을 숨길 수 있었죠. 저는 화분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키만한 식물들 덕분에 제 몸을 숨길 수 있었죠.
처음엔 두 사람의 대화가 낮은 목소리로 들리지 않았지만 곧 장모님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민수가 우리 집 왔었어. 난 이렇게 너 숨기고 있는 거 너무 힘들다. 어제 수도권 쪽으로 이사 간다고 인사 왔던데 보면 볼수록 김서방 짠해서 눈도 못 마주치겠어 이거사.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엄마 아빠를 모두를 죄인 만드냐? 엄만 그날 이후 몇 년을 마음 편히 발 뻗고 못 잤어. 엄마, 지금 와서 이런 말하면 어쩌라고. 이건 다 엄마 아빠 책임도 있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나 두부 만드는 거 너무 싫다고. 애초에 그런 삶이 너무너무 싫었어. 고생고생해서 뭐 남는 게 있다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콩 불리고 가마솥 끓이던 그 시간들 정말 견딜 수 없었다고요. 그 말이 제 귀를 때리자 눈앞이 흐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작 두부 만드는 일이 싫어서 그 오랜 세월 숨어 자식이랑 남편 다 버리고 저는 허탈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차라리 말을 했으면 됐을 것을 뭐 이런 허무한 이유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현수 생각은 했어? 그래도 손주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그놈 매일 울고불고 했었다.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현수도 다 알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나은 삶이라는 거. 현수도 알고 있었다고? 너 그럼 김서방만 모르게 하고 다 너 소재를 알고 있었던 거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하고 연락을 했다고? 온몸이 떨리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엄마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엄마랑 아빠가 그 사람한테 더 나쁜 거 몰라? 그때 내가 줬던 보상금 일부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엄마 아빠도 공범인 거야. 그래놓고 앞에서 남편 위로한다고 그게 없던 죄가 돼버려? 나도 후회하고 있어. 아무리 빚이 많아도 그래선 안 되었었는데 시간을 다시 돌이키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살면서 사위한테 다 갚아줄 줄 알았는데 마음의 빚은 더 커지기만 하고 계속 거짓말만 하게 되고 나도 사는 게 아니었다. 솔직해져봐. 엄마도 내가 김서방 보상금 빼가서 빚 갚아준다 그랬을 때 좋았잖아. 그것 덕분에 엄마 빚 이자 잔치 더 이상 안 하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너 왜 이렇게 못됐어? 빠져나가지 말란 얘기야. 나만 나쁜 사람 될 순 없잖아. 그래서 너 김서방 보상금으로 우리 빚 갚아주고 뭐 했어? 놀았지 뭐. 내가 그것 가지고 뭘 하겠어? 죽기 전에 돈 한번 펑펑 써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펑펑 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걸로 갖고 싶은 것도 사고 남자도 만나고 부르주아 흉내도 내보고 살았지. 지금은 너 어디서 살고 있는데? 혹시 다른 남자랑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살았는데 쫓겨났어. 새로운 여자 생겼다고. 걔도 내가 돈 떨어지니까 별 볼 일 없다 생각한 거지. 그래서 지금은 같이 붙어 다니던 친구네 집에서 얹혀 있어. 그래도 살 만큼은 있어. 얼마 전 코인으로 해서 돈 좀 벌었거든. 조만간 집 하나 할 돈 생기면 나와야지. 아이고 이거사. 너 대체 어쩌려고 그러냐? 네 꿰매 넘어가선 안 됐는데 그놈의 빚 때문에. 아내가 사라진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장모님은 자체 가득 펑펑 울었지만 아내의 말처럼 장모님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고 분명히 공범은 맞았습니다. 저는 힘줄이 다 보이도록 주먹을 세게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쨌거나 김서방 이사 간다고 했지? 얼굴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질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그만이라고. 아니면 엄마가 선수 쳐서 사망신고라도 해줘. 나 새로 시작하고 싶어 차라리. 아휴 그래도 누굴 닮았는지 우리 아들 입이 무거워서 다행이네. 유럽 배낭여행 가고 싶어 하던데 입 무겁게 했으니 넉넉하게 붙여줘야지.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들리는 모든 말이 저를 깊은 구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모든 게 방송에서 하는 사람을 속이는 몰래카메라처럼
꼭 누군가가 나타나 이 모든 게 거짓이라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아내한테 속은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속았던 것입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믿고 살았던 것일까요? 처가 부모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까지 엄마의 존재를 알고 연락하고 있었는데 누구보다 내가 아내를 찾았다는 것을 잘 안다는 사람이 아들이 아빠인 나에게까지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처가 부모님은 빚 때문에 나를 기만했고 아들 또한 가지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 아내의 거짓말에 모두 동참한 공범이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저 정말 다른 사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정말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한순간에 저는 내 핏줄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이토록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있던 욕심들이 드러나며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느낌을 느꼈지요. 저는 그들 앞에 나타났고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주춤거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저를 보며 차마 눈을 못 마주치시고 덜덜 떠시고 일어나다가 털썩 주저앉아 버리시고 말았지요. 아내는 장모님을 일으켜 주었고 저는 아내가 주문한 커피를 아내의 머리에다 쏟아 부었습니다. 아내의 소리가 귀를 따갑게 했지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머리에다 커피를 쏟다니. 너야말로 장모님이랑 지금 뭐하는 짓들이야? 사람 우습게 바보 만드니까 다들 만족해요? 아내와 장모님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아내의 표정은 금세 차가운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만만한 줄 알았더니 제법이네. 몸 숨겨서 뒤에서 엿듣기나 하고. 우리 엄마하고 하는 얘기 다 들었지? 궁금한 거 더 있어? 이렇게 된 이상 물어봐. 다 말해줄게. 저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더욱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7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알아? 아들까지 내게 거짓말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철저히 속일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왜? 도대체 왜 그랬어? 왜냐고? 아까 못 들었어? 아니, 당신은 왜 내가 떠나야 했는지 생각도 안 해봤어? 당신은 두부 만드는 일에 미쳐 있었어. 당신에겐 두부가 인생이고 전부였지. 하지만 내겐 그게 아니었어. 나도 삶이 있었고 여자로서 누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당신은 다 무시하고 당신 일만 하지 않았어? 그래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그렇게 사라졌어? 차라리 이혼해달라 그러지. 핑계 댈 걸 대. 두부 만들기 싫어서 사라졌다고? 보상금이 탐났다고 하는 게 더 솔직하지 않아? 아내는 제 말에 비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시부모님 살던 곳 철거한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겠지만 난 얼마나 속으로 기뻤는 줄 알아? 근데 당신 뭘 했어? 두부 다시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보겠다며 부동산 맨날 찾아다녔지? 그때 딱 결심이 서더라. 말 못해? 입이 없어? 두부 만드는 게 싫으면 이렇게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내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야? 당신은 돈이 탐나서 그거 가져다가 당신 인생 다시 꾸린 거잖아. 내가 너 때문에 맘고생 몸고생한 거 그 이상으로 너한테 되갚아 줄 거야. 절대로 당신 용서 못해. 용서 못하면 어쩔 건데? 왜? 신고라도 하게? 해봐 어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만해. 민수도 얼마나 힘들었겠니. 서로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지. 네가 떠나버린 건 너무 가혹하지 않니? 장모님이야말로 가만 계세요. 장모님이 때에 따라서 더 나쁜 분이세요. 제 말에 장모님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구셨고 아내는 제가 장모님께 뭐라 하니 그래도 자기 엄마한테 뭐라 몰아붙이는 건 못 참겠던지 악을 쳤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뭐라 하지 마. 그래도 당신 걱정한 사람은 우리 엄마밖에 없었어.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들 태어나고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 당신이 두부 만들고 있을 때 나는 집안일, 애 돌보는 일에 매일 치였어. 두부로 우리가 뭐가 나아졌는데? 돈도 되지 않고 어디 놀러 한번 갈 여유도 없었어.
하루라도 쉰다고 하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아는 당신이었다고. 당신 부모님의 전통? 난 그걸 감당할 이유가 없었어. 다들 정상이 아니야 정말. 상식이 안 통한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속이고 떠났다는 거야? 그래서 보상금까지 챙겨가서 인생 즐기며 놀고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삶이 그거였어? 그리고 이제 와서 나를 원망하는 게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은 모든 게 다 핑계야. 내가 떠난 건 당신 때문이야. 내가 원하는 건 단순했어. 평범한 삶, 가족과 함께 웃으며 보내는 시간, 그리고 자유. 하지만 당신은 나를 지옥에 가둬놓고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했지. 난 참을 수 없었어. 그리고 보상금? 그건 내가 이 모든 걸 견딘 대가야. 뭐라는 거야 대체. 갖다 붙이지 좀 마. 경찰 부를 테니 당신은 이제껏 날 속인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던 저는 무슨 말을 해도 이 여자를 믿을 수가 없었고 어떤 것도 공감도 되지 않았기에 저는 경찰에다 바로 연락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저를 붙들며 울며 불며 잘못됐다 피셨죠. 신고하지 마라. 제발. 미안하다 민수야. 네 아내를 돌봐주지 못한 것도 네 고통을 알면서도 속인 것도 다 내가 잘못했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게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모님도 콩밥 드실 각오하세요. 내가 이렇게 무너질 걸 뻔히 알면서도 당신 딸이 그렇게 떠나는 걸 돕기까지 했다는 거잖아. 그것도 우리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보상금으로 당신네들 빚잔치 할 거 다 갚고 처음부터 이럴 목적으로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요? 아니야. 나는 그저 그때는 네가 정말 좋은 사윗감이라고 여겨서 그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겠지만 너를 아들로 생각한 건 진심이었다. 아들? 난 당신 아들 아니에요. 어떤 엄마가 아들한테 이런 짓을 해? 저 세상 간 우리 엄마 아들이지. 그 돈이 어떤 돈인 줄이나 아세요? 우리 엄마가 온몸을 갈아서 아등바등 아끼고 모은 목숨 같은 돈이었어. 그런데 그것을 당신네들이 다 써버렸는데 나더러 가만히 있으라고요? 장모님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떨궜고 아내는 장모님을 억지로 일으키며 무릎을 왜 꿇냐고 소리치며 아무런 미안함도 없는 얼굴로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끝내. 당신도 그냥 새로운 삶을 살아. 나도 그래. 서로가 원하는 걸 찾는 게 우리에게 더 나은 선택이었어. 그래. 그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팍팍한지 한번 겪어봐. 저는 당장 전화를 걸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아내가 서둘러 비겁하게 도망치려 했지만 제가 붙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저를 뿌리치지 못해 결국 빨리 도착한 경찰에 의해 잡혀갔고 장모님 또한 같이 가게 되었죠. 장모님은 제 앞에서 계속 우시면서 미안하다 했고 저 역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말이 가슴을 찢고 지나가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밖으로 나와 차에 올라타며 울부짖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는 분노와 배신감이 차오르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이지요.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제 목소리가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수, 너 솔직히 말해라. 엄마랑 연락하고 있었던 거냐? 맞아? 대체 언제부터였어? 제 질문에 아들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언의 고백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엄마가 그렇게 부탁했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아빠가 너무 힘들어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간신히 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 나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어? 너한테 난 뭐였냐? 아들은 울먹이며 반복적으로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단지 핑계처럼 들렸고 그 순간 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오열하며 그동안 엄마랑 다 연락하고 있었으면서 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거냐고 배신감에 제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고 아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역시 잘못했다는 말뿐이었지요. 앞으로 내가 이 기억을 갖고 무사히 살아갈 수 있을까?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타격이 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은 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철저히 속인 가족들, 믿었던 아내, 그리고 핏줄마저도 내게 등을 돌렸다는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사실을 몰랐으면 장모님 댁에 찾아가지 말걸. 그럼 내 마음이 이토록 괴롭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집에서 멀리 운전하고 가버리며 차에서 먹고 자고 하며 정처 없이 떠들게 되었는데 하지만 정말 세상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존재하는지 이 모든 내 감정을 대신해 주는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아내와 장모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고 장인어른은 심장마비로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가 있었지요. 천벌이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속이고 배신하고 모든 걸 이용했던 그들에게 내린 하늘의 심판처럼 느껴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 감정들이 뒤섞여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나의 전부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떠났다는 것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처가 부모님 재산과 아내의 빼돌린 돈은 저와 아들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 써버렸기에 모두 앞에도 제가 받을 보상에 반도 되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내가 7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는데 아내는 그 젊은 청춘을 천벌을 받아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지는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 재산에는 우리 가족의 희망과 배신, 그리고 상실의 기억들이 부스란히 얽혀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와 처가 부모님이 저를 속이며 쌓아 올렸던 거짓말과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신뢰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제 손에 들어온 재산은 사실상 상처의 증거였고 마치 그 상처를 계속 떠올리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 아들은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현수의 표정은 복잡하고 어딘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속였던 행동들이 이제 와서 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도 저를 떠날 줄 알았는데 용케도 제 곁에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결정은 저를 위로하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한 작은 속죄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현수의 그 행동조차 저를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배신의 기억들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현수가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저는 엄마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엄마와 약속이기 때문에 지켰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아버지한테 말하지 못했던 건 무척 후회스러워요. 아빠가 저한테 얼마나 실망하시고 괴로워하셨을지 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제라도 제가 아빠한테 잘못한 만큼 다 갚아드릴 테니 제발 저는 내치지 마세요. 저는 아빠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고 의심이 듭니다. 듣기 좋은 말을 들을 때마다 그동안 장인 장모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환한 웃음이 떠올라 더 씁쓸해집니다.
그 웃음 뒤에 어떤 진심이 숨어 있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가끔은 그분들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 한켠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분노에 차올라 복수를 다짐하지만 이내 그 모든 감정이 제 자신을 한없이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아들놈까지도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숨이 막히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는 제 마지막 희망이었고 제가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조차 저를 등졌다고 믿게 되는 순간 제 마음속의 상처는 더 깊어질 뿐입니다. 이 상처가 언제쯤 치유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마 평생 치유되기는커녕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이 고통은 제 인생에 깊이 새겨져 두고두고 저를 따라다닐 테니까요.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한 원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수를 꿈꾸며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감정들은 더 이상 풀 곳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없는 세상에서 홀로 남아 제 속에 응어리진 감정을 붙들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제는 갚아줄 기회조차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에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제 삶의 방향마저 잃게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 고통을 잊는 대신 제게 남은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